자, 그러면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31번 문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허가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1번 지문 꼭 알아보셨어야 되죠. 외국인이 매매가 나왔죠.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매매에 의하여 국내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맞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을 나와야 됩니다. 체결을 나와야 되고 이때로부터 며칠? 60일이죠. 그리고 이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리고 이때 안 했잖아요. 그럼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갑니다. 꼭 구분하시고요. 이게 지난 31회 때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이거 상호주의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을 제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상호주의 국장과 제한할 수 있다가 체크포인트고요. 3번 질문입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이에요. 이때는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15일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거 맞아요? 군문생 야를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는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돼 있다. 그럼 맞고요.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시군구청장이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럼 허가를 해주게 돼 있죠. 이게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에요.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5번 질문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위반했다고 그랬죠? 신고. 아니, 그 신고를 위반했는데 300만 원 과태료 때리는 거지. 100만 원 과태료 때리는 거지. 2년에 2천 아니죠? 허가 위반했을 때 2년에 2천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이 문제 있잖아요. 푸시면서 이거 답이 없네? 이렇게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지난 3주차에서요. 제가 이거 힌트 드렸어요, 이미. 3주차 문제집 보시면 이거 써 있을걸요?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한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유효다. 근데 허가를 위반하면 이때는 2년에 2천이고 그리고 이건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써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특히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신고 위반이니까 이거는 과태료 사유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허가 위반이 2년에 2천이에요. 이런 식의 질문. 기출에서 역시 낸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신고 위반은 과태료 맞지 않습니까? 눈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틀린 것은 이게 틀렸죠, 지금? 국장이 아니고 신고관청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어를 바꾸는 지문들, 이런 것들은 주체를 바꾸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밑줄 긋고 체크하시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넘어갔거든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 주의해야 될 지문들이 지금 쭉 들어갔는데 이것도 1번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한 토지를 경매로 받았어요. 경매로. 그럼 허가를 면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매매교환 증여, 상속판결 경매를 따져보라고 했는데 매매교환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고요. 유상계약이 하니까 증여계약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속 제외됐고요. 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의 경우는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사항 중에 빠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판결 허가 받으셔야 되고요. 경매 면제한다고 그랬습니다.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고 다음 2번 질문 있지 않습니까? 허가 신청은 공동으로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개공한테는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때 토지 이용 계획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그러면 허가 이거 변경 허가 신청 들어갔습니다. 처리 기한이 며칠이다? 15일이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일단 옳은 것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여기서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증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농지였어요. 그러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 의제하고 있죠. 농취제 의제. 계약서의 검인도 의제가 됩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나갔다. 그러면 15일 내에 불허가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불허가 나가면 이때는 네 사라.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매수 청구예요. 몇 달 내에? 1월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는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했고요.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이의신청도 역시 몇 개월? 1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교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을 꼭 정리를 해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질문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치 않았다. 이행강제금이 최고 10% 범위 내에서 나가죠. 이때 직접 쓰지 않고 방치를 했어요. 이때는 방이 몇 개? 10개. 그러니까 10%죠. 임대했을 때 10%.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하는 방이 5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5%, 기타는 색칠 7%였죠. 그러니까 방치라면 10%입니다. 그래 틀렸고.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명령 나가요.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떨어지는데 이행명령은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그럼 이때는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때 이미 부과된 거 면제해야 돼요? 징수해야 돼요? 징수해야 되죠? 그래서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작년 시험에서 토지거래가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과 이행강제금을 본격적으로 물어봤으니까 한 문제씩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33번 문제로 넘어왔는데 이 33번 문제 이제 실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실무에서는 이제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을 주의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실전 강의를 들으시다가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은 많이 졸리기도 하죠. 물론 이제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졸리시면 안 되죠. 자, 그럼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질문이에요.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종손이 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이때는 종손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 그 연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2번 질문.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시효취득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장사법 시행 후에 분묘기지권 취득은 할 수 있어요. 시효취득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승낙형을 취득한다. 가능합니다. 승낙형이란 말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양도형 취득도 가능하죠.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이 토지를 양도하는 거죠. 이장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양도했어요. 그럼 이렇게는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구분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3번 정답 쳤죠 지금. 분묘기지권자는 시효취득했다. 그러면 지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료 지급하는데 청구한 때로부터지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정답 쳤고요. 이제 4번 질문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1회 30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단축이 가능한데 요거 단축이 없다면 최장 60년까지 존속할 수 있고요.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1년 기억해야 돼요. 1년 내 그 분묘를 철거하거나 화장하거나 봉환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 있잖아요. 개인자 들어가면 30, 30제라고 했죠.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못 넘기고요. 그 다음에 한 기당 면적 기억하고 있죠. 한 기당 면적은 시설 등을 포함하는데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다음에 장사법 내용을 반드시 4가지 정도 커버하라고 했습니다. 4가지가 신고냐 허가냐,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분묘기권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럼 34번으로 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지금 오늘 농지법이 빠졌죠.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유상한제,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래서 농지법이 지금 올해 개정된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기억했죠. 이행강제금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큰 것의 25% 매년 부과된다. 요게 지금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법 시간에 이 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농지법에서 금지행이 들어왔다는 거 알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이제 금지행인데 뭐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으면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임대차가 할 수 없는데 뭐 농지를 취득해도 이거 임대하면 된다. 위탁경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거나 중개를 했다. 안 되는 거죠, 이거. 여기에 걸리면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이거 이제 공법 시간에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지라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금지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행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소유 상한을 초과했어요. 뭐 취득 목적이 맞지 않는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거나 이걸 중개했다. 그리고 임대차가 안 되는데 또는 위탁경영이 안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다고 권유하거나 중개를 했다. 또 나아가서 이걸 광고하는 자, 그런 중개업소를 광고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처벌합니다. 몇 년이에요? 되게 쓰게 맞아요. 3년에 3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사적인 내용으로서 일단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농지법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하시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농지법은 빠졌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 그랬는데 이 지문들 풀어 쓰는 내용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문들이죠, 이게. 그래서 비주거용과 토지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에 대한 기재란이 없다. 맞죠? 환경 조건 기재란이 있는 서식은 유일하게 주거용뿐이다. 입광공에도 당연히 없죠. 그럼 1번 알아봤고요. 2번 지문. 주거용 건축물 서식과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매도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기재된다. 기억나세요? 주거용과 비주거용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들어가 있어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와 입광공에는 당연히 없죠. 그럼 맞고 3번 질문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는 물건의 권리사항란. 이 부분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때 고지한 사항이라는 게 미공시 사항이죠. 뭐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나아가서 그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소,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 미공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가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게. 그래서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을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맞았죠? 이게. 그리고 4번 질문입니다. 토지 서식, 비선호 기재란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됐는데 비주거에는 비선호가 없다고 그랬어요. 입광공 서식에도 당연히 비선호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서식에는 비선호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질문 정답됐고요. 5번 질문입니다. 중개보수는 모든 확인 설명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이죠. 맞고 금액뿐만 아니고 지급 시기도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통 기재사항을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공통 기재사항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꼭 해주시라고 그랬고요. 지급 시기 기재한다는 의미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의해야 될 지문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문제에서 연습을 했고요. 올해 확인 설명서는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냐 기본 확인 사항이냐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다음 공통 기재 사항,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재 사항들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동영을 하는 동안 전자계약 시스템이 지금 두 번째가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0회 때 지금 출제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었고 30회 때만 내고 안 내고 있습니다. 이해만 해두시는데 1번 지문은 아셔요. 자동 보관된다는 거. 2번 지문 있잖아요. 전자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저는 전자계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전자계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이에요. 표현 알아두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요것이 전자계약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신고 바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다음에 3번 질문이죠.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별도 도장 쓸 필요가 없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 뭐. 그래서 뭐 개공은 이 공인인증서, 지금 공동인증서라고 그러죠. 그걸 통하여 전자서명을 하고요. 당사자는 수기서명이에요. 직접 쓴다는 얘기죠. 이름을. 자,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전자계약은 당사자는 회원 가입이 반드시 모두가 돼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됐는데 당사자는요,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회원 가입 필요 없어요. 법인은 근데 회원 가입해야 돼요. 근데 개공은 반드시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되죠. 이걸로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이 모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거 있죠.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계약은 안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인증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대리계약은 안 된다는 거, 전자계약은. 자,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 됐고요. 5번 질문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했어요. 그러면 확진일자 자동 부여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까지 봤고요. 이제 36번 문제로 가십니다. 자, 이제 실명법으로 넘어왔거든요. 이 실명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올해 법률 관계를 우리 쪽에서 계속 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 명의신탁의 유형 중에 출제한다면 중간생략형을 물어볼까로 했죠. 중간생략형. 자,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이에요. 을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그리고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이전 느꼈대요. 그러면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갑이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을로부터 병에게 바로 넘겼어요. 올해 지금 출제한다면 낼 거라는 게 중간생략형이었죠.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간생략형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때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매매 계약은 유효죠. 이때 갑이 신탁자가 됐고 병이 수탁자가 됐죠. 그럼 신탁자는 5년에 2억, 그다음에 수탁자는 3년에 1억으로 처벌하고 이 신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도 돼요. 30% 범위 내에서 이걸 줘야 되죠.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등기 안 돌리게 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이행강제금. 다시 1년 내 등기 안 돌리면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이건 확정금이고 과징금은 최고다. 30% 범위 내에서. 일단 이렇게 감 잡고요. 자, 갑니다. 1번 질문. 병으로 이전 등기는 유효다. 병으로의 이전 등기 무효죠? 틀렸고. 2번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조건이 이 부동산을 병이 정에게 팔아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팔아주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팔았을 때는 부당이득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옳은 거라겠으니까 정답 2번이네요. 자,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이건 아시죠? 병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없어졌죠, 이제. 그래서 처분했더라도 이거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자, 다음 4번 질문이죠. 정이 병의 배신에 적극 가담했어요. 이자가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정은 X부동산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틀렸죠.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어도 정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적극 가담은 취득 못한다.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일단 4번 질문 틀렸고 5번 질문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 유효죠? 그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았다면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있는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죠.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거 말소를 다 구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
자, 실명법이었습니다. 올해는 저는 실명법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냈어요, 우리 쪽에서. 자, 그러면 37번 가시죠. 이제 주임법으로 넘어왔는데, 올해 주임법은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의하자로 했죠. 주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주의하자로 했고, 작년 시험에서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내지 않겠냐. 이런 추측하에 이 문제가 나갔는데, 조건 제시를 해봤어요. 서울시 소재였죠,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고, 지금 조건이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40이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주임법에서 조건 제시는 최우선 매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고 조건이 1억 2천에 40이니까 월세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면 보증금만 갖고 따지니까 야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맞죠? 상가는 월세를 따지는데 최우선 문제 정할 때 주임법은 월세를 안 따진다. 그러니까 보증금만 갖고 따지니까 서울이 지금 1억 5천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문제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억 2천이니까 최우선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1년으로 했다고 그랬죠. 이 유효를 임차인 을은 주장할 수 있죠. 을은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 모두 찍었답니다. 자,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지금 틀린 것. 그럼 1번 질문. 이 주택이 경매된 경우 을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틀렸네요. 소액임차이니까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확정일자 찍었어요.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번 질문 정답이에요.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 됐고요. 2번 질문.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갑이 계약갱신 통지를 거절 통지했어요. 그럼 갑이 임대인이죠, 지금. 그러면 거절 통지했습니다. 그래도 을은 2년의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은 당연히 임차인과 임대인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질문 맞고요. 3번 질문.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병이에요. 체결하려는 병은 이때 임대인의 동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갑의 동의죠. 을의 동의가 아니에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질문이죠. 을이 2021년 10월 26일 입주 주민등록을 하고 동년 10월 29일에 계약세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요. 10월 29일에 만약에 계약세 확정일자 찍었는데 정이 같은 날인 동년 10월 29일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날에. 그러면 이때는 우선 면제권은 당연히 지금 동수이죠, 둘이. 동수입니다. 근데 대항력은 임차인 을이 앞서죠. 대항력은. 그러면 우선 면제권은 둘이 동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이 경우에 임차인보다 먼저 오는 담보권이 없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우선 면제권은 동수이지만 대항력은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요 임차인은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올해 지금 우리가 5월 11일 날 서울이 1억 1천이었다가 1억 5천으로 지금 상향 조정됐죠.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금방 여러분들이 답을 골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최우선 면제냐 아니냐 이게 판단이 안 됐으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은요, 그 스킬이 그거예요. 계약갱신요건 꼭 주의하는데 조건을 제시했다. 보증금 얼마에 서울에 있는 주택으로서 월세가 얼마였다. 그러면 이자가 최우선 변제냐 아니냐를 꼭 따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37번 1번 정답이었고요. 38번 문제. 역시 또 상임법 조건 제시하면서 적용 범위를 또 물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나가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 지금 소재 상가 임대차인데 보증금 3억에 월차임 700이었죠, 지금. 그럼 환산하면 이거 바로 10억 나왔죠. 10억.
그러면 환산하면 10억이 딱 나왔고 사업자 등록까지 했고요. 계획기간 2년 유효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였다.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 그러면 환산이 10억 나왔으니까 요 임차에는 보증금 제한 서울이 9억이지 않습니까? 9억 이하에 되니까 9억을 넘어섰으므로 대권 3기 요구 표준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항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 그리고 갱신 요구권 규정, 표준계약서 규정만 적용이 될 뿐이지 나머진 적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임차인에게는 이건 적용이 되지만 확정일자 찍었더라도 우선 면의권 없다고 했고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존속기간 1년 후 본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 잡았어요? 그러면 갑니다. 기억지문.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X죠? 적용 안 됩니다. 니은지문.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음 날서부터. 맞죠? 그러면 적용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지문. 갑은 을이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다. 그럼 주임법과 달리 상위법은 6월에서 1월이죠? 주임법은 6월에서 2월. 그래서 갱신을 요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갱신 요건 거절 사유,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상가는 3기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는 그래서 3기 차임 연체 버리면 권리금도 보호 못 받죠. 갱신 요구 거절 사유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귿지문 맞고요. 다음에 리을지문. 갑은 계약 갱신 시에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등을 고려해. 갑이 임대인이죠 지금. 고려하여 월 차임은 100만 원 증액할 수 있다. 맞아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게 리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월세가 700이었잖아요. 그럼 5% 제한을 받는다면 35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0만 원 증액할 수도 있죠?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얼마든지 올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지금 니은, 디귿, 리을. 정답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알아보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솔직히 상임법은 올해 가볍게 물어볼 걸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28회, 31회 때 출제했던 그런 문제 유형인데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 난이도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결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제 상가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번 문제 갑니다. 경매. 경매는 그 동영에서 나갔던 지문들을 반복 숙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정답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지문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죠. 그러면 이거 매각 기일까지 우선 매수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죠.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매각 기일에서 벌어진 일차니까. 그다음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잖아요. 그럼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거나 개시결정서가 송달됐을 때. 자, 다음 3번입니다.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결정 등기가 된 후에 그러면 압류율이 발생했죠.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래서 압류율이 발생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했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모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거를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류율이 발생된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예요. 이 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죠. 그 자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제 책임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인수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자,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첫 경매 등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당권, 전세권, 기타 우선 면제 청구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이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당연배당 채권자예요. 그럼 당연배당 채권자는 당연히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가 가진 자수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압류권자 이들은 배당료가 안에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한 자 있죠? 이자는 당연 배당 채권자들이에요 다. 근데 특이한 게 전세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했을 걸로 좀 보이는데 이거는 정규 강의할 때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헷갈릴까 봐.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이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가 무조건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세권자는 당연 배당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전세권자. 이건 물론 전세권 설정인계 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에 저당권 들어왔고 2번에 전세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경우에 전세권의 1번 저당권 때문에 무조건 이거 소멸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소멸하는 전세권이죠, 지금. 얘 때문에. 그럼 얘는 용익적 가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 배당 채권자 맞죠.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전세권자예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1번에 전세권이 왔고 2번에 저당권이 온 거예요. 그럼 얘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얘는 소멸이에요. 그럼 얘는 인수입니다. 배당 요구 안 해버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인수고 배당 요구 안 하면 얘는 소멸이죠. 그래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당연 배당 채권자 권리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개시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각하는 거절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이중경매 된다고 그랬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다른 저당권자가 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개시결정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중경매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각하 아니에요. 틀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을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차이점들을 꼭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소공사가 대신할 수 없다. 소공사는 당연히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요. 2번 지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인장 등록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 업무 수행해야 되고 과태 규정도 없죠. 연수교육제도도 없어요. 형벌 규정도 없어요. 얘는 필취, 임취, 업무정지 이것만 있습니다. 물론 업무정지가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죠. 자, 다음에 3번 질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잘 표시해놔야 되죠. 기억하고 있죠. 다음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못 쓴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알아봤죠.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이게 중개업의 폐업신고죠. 중개업 폐업신고해버리면 대리인 등록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리인 등록이 취소했어요. 이건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간은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개설 등록을 했다면 대리인 등록 바로 할 수 있죠. 자진하여 폐업한 바람에 대리인 등록 취소했으니까 결격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됐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중개업을 휴업을 했거나 업무 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대리 업무 어떻게 돼요? 대리 업무 필요적 업무 정지죠, 이거. 대리 업무 정지예요. 중개업을 신다면 대리업 쉬어야 된다.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업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개업공사가 공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다. 자격 취소해버리면 대리인 등록도 취소죠. 중개업 못한다면 대리업 못한다고 그랬어. 여기까지. 그리고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7일 내쯤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등록 취소할 때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주게 돼 있죠. 얘는 청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40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모두 끝났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꼭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은 정리를 그렇게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100선부터 문제 정리할 때 100선부터 그 다음에 이제 50선 나간 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19태. 그래서 그건 출제 예상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160문제를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질문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가를 반복 숙지하고 그 점을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그동안 과학인들이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